저는 올해 83세로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라디오는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도 라디오처럼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주고 들려주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참여해 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라통이 터져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고혈압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했지만 그런 거랑은 달랐습니다. 또 원래도 뭔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한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따금씩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있었지만 이번에 찾아온 이 화가 나는 감정, 이것은 분노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극도로 아주 많이 분노하는 감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다 보면 처음에는 숨이 안 쉬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는 눈물이 흐르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분노로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고요? 바로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딸 2명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딸들은 저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딸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아들, 딸을 차별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딸들은 어차피 결혼하면 끝이고 저를 버릴 것이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저를 모시고 살 위인들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딸이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딸들을 도저히 예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괜히 아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아들을 낳아보고 나니 알았습니다. 아들만이 나를 나중에 돌봐줄 수 있고 아들만이 나를 나중에 책임져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만이 내 속을 알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하는 행동은 다 예뻐 보이고 딸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미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은 어릴 때 제가 구박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지 남편이 죽고 난 후부터는 제가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은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훈 씨, 그걸 왜 물어봐요? 저는 정훈 씨랑 평생 같이 살 건데, 당연히 어머니도 모셔야죠. 저는 꼭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싫다는 여자면 저도 싫어요. 저는 결혼하면 제 와이프랑 같이 어머니를 더 잘 모실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아들은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히 튕겨보듯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대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 튕기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속마음은 너무 좋았지요. 저한테는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도 저밖에 없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자간의 사랑이냔 말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고 대학에 다니고 취업을 할 때까지 저는 정말 행복에 겨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아들은 그 얼마 안 되는 군대에서 주는 월급을 간식도 안 사 먹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걸
다 모아서 제대할 때 저한테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군대에서 받은 돈 전부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 군대에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마음 쓰신 것들이 이걸로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어머니가 받아주시면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된다고. 군대에서 고생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이걸로 옷을 사 입든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학비에 보태든지 해라. 나는 필요 없다. 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사코 저에게 그 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삼남매 혼자서 키우시느라고 마음껏 못 쓰고 못 누리고 사셨는데 이 적은 돈으로는 너무 부족하시겠지만 일단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어머니. 라고 말입니다. 어찌나 말도 예쁘게 하는지. 딸들은 항상 저한테 뭐도 안 해줬다. 엄마는 이래서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맨날 저한테 뭐라고만 하지 아들처럼 한 번도 말을 예쁘게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들을 예뻐할 수밖에요. 평등하게 하려고 해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아들과 그렇지 않은 딸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무튼 아들은 이렇게도 저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는 착하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반항을 한다는 사춘기 시절에도 남들은 다 노느라 바쁘다는 젊은 시절에도 한순간도 저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살뜰히 저를 챙겨주는 덕분에 저는 한창 외로울 나이에 남편의 빈자리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들이 달라진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아주 착해 보였거든요. 선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아들처럼 며느리도 아주 선한 인상에 예쁘고 요리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한테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였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주 씨한테 얘기했거든요. 민주 씨,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같이 살 거예요. 혹시 민주 씨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민주 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정훈 씨. 그걸 왜 물어봐요? 저는 정훈 씨랑 평생 같이 살 건데 당연히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죠. 저희끼리만 살면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사세요? 어머니는 혼자신데라고 했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요즘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저도 예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하면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아들보다 더 나섰다고도 하니까 저는 당연히 결혼에 찬성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 집안이 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외모에 번듯한 직업을 가진 우리 아들이 더 부잣집에 또는 더 번듯한 집안에 장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취업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중매자리,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조건만 봤을 때는 며느리 집안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예쁘고 착한 며느리 한 사람만 보고 며느리의 심성만 보고 결혼을 찬성하고 응원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 제 나이가 55살이었는데 제가 지금 83살이니까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아들 내외와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들의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같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아는 친척들도 많고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방까지 아들 내외를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그때는 저도 50대였기 때문에 한창 사람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남편 없이 사는 세월을 견디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만날 사람들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좀 꺼려졌습니다. 또 아들 내외도 신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혼자 지내니까 연락이 없던 딸들이 손주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또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기도 하고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도와주자 싶어서 딸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주들을 봐줬습니다. 제 50대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손주들도 어느 정도 크고 딸들도 점점 제가 집에 드나드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라서 저는 다시 혼자 나와서 은평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조그마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60대를 보내고 70대로 접어들 즈음부터 슬슬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언제 나랑 같이 사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제가 70대가 되었을 때는 아들이 결혼한 지 15년 정도가 지났을 시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 사이에서도 손주들이 있어서 손주들도 어느 정도 컸겠다. 이제 저랑 같이 살면 딱이었는데 아들이 자기 집으로 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병이 여러 개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하면서 건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 아직은 혼자서도 살만해. 아들 집에 자주 가니까 아직은 그걸로 됐지 뭐.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들 집에 자주 갔고 아들도 제 집에 자주 오면서 냉장고도 채워주고 어디 불편한 건 없나 봐주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아들 집에 가는 건 기본이었고 남편의 제사 때나 계절이 바뀔 때, 철마다 그리고 친척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들 집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어주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하면서 제가 걸레질 한 번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혼자 집안일을 다 하고 저는 집에 온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들이 그렇게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밖에서 같이 일은 안 하고 돈은 못 벌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살림이라도 그래 잘 해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을 해본다 하고 좋은 말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면 당장 저를 모시고 살겠다던 예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집에 왔을 때 반겨주고 챙겨주는 그걸로 됐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꿈은 아들 내외와 같이 사는 것이었지만 사람이 항상 꿈을 이루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을 조금 작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내외 집에 자주 올 수만 있다면 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기만 한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도 아프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매일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걷고 운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한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건강해야 아들 내외랑 손주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70대를 그나마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가 있나 봅니다. 나이가 이제 80대로 접어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찾아서 먹어도 고장난 몸은 그것마저도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이 나기 일쑤였고, 점점 늘어나는 병원약들을 보면 어떨 때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뇌관과 장기들이 저 약들을 다 소화하고 분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60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던 것 같은데 점점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손주들은 할머니 듣기 싫다고 뭐 그런 말을 하냐고 했지만 저는 또 내가 내 나이가 돼봐라 는 식의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점점 망가져가는 몸뚱이를 가진 제 유일한 낙은 아들 집에 가서 며칠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대접받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만 되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 돼서 이제 드디어 아들 집에 가보는구나 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파상풍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파상풍은 상처에 침입한 균이나 독소 때문에 근육 경련이나 호흡 마비 등이 오는 질병인데 보통 목 같은 것에 찔리거나 곤충에 쏘였을 때 혹은 농사일을 하다가 그 땅에 있는 파상풍균이 피부나 점막의 상처로 들어가서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살림만 하는 며느리가 못에 찔릴 일도 없고 농사일은 하지도 않는데 무슨 파상풍에 걸리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지만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요리하다가 칼에 찔려도 그럴 수가 있나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어서 이번엔 드디어 아들 집에 가는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면역계 관련 질환인데 80이 넘은 저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병입니다. 물론 내가 안 걸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걸린다는 법은 없지만 대상포진으로 며느리가 3달 동안이나 입원을 하는 바람에 저는 명절은 물론이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아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파상풍에 걸렸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부터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상포진이 고통스러운 병이라고는 하던데 그게 3달이나 입원할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혹시 꾀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정말 잠깐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아들 집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가고 싶어서 백신도 빨리 맞고 마스크도 잘 쓰면서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을 다쳐서 깁스를 했다고 했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했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다가 또 어디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체 집에만 있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아프고 다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아프긴 하지만 저보다 병원 신세를 더 많이 지는 며느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다들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고 전화통화로 목소리를 들어봐도 거짓말을 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 건 진짜였는데 도대체 왜 내가 아들 집에 가려고만 하면 갑자기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만이다.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연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분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분노는 왜 생겼냐고요? 바로 제가 아들 집에 못 갔던 이유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집에 온다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려고 장을 보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는 당신도 밖에서 아르바이트라도 뭐라도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바깥일을 나이 50이 넘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건강도 걱정되었지만 아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허튼데 돈을 쓰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손주들도 다 자라서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나를 보살피는 일 대신 돈 버는 일을 시키다니 이제 아들의 머릿속에 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 집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때문이었다니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다가도 울컥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구박할 때 딸들이 저주처럼 하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만 챙긴다고 아들이 나중에 엄마 챙길 것 같아? 하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는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럴 거면 모시고 산다는 말은 왜 그렇게 많이 했던 건지 서럽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눈물이 계속 흐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들이 나를 집에 못 오게 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열을 하게 됐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다큐를 봐도 건강 프로그램을 봐도 아들에 대한 배신감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오는 드라마라도 나오면 눈물이 앞을 가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하던 운동도 당연히 하지 못했고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첫째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러서 냉장고에 고기 같은 것을 채워주던 딸이었습니다. 내가 웬일이냐? 혼자 울면서 지내던 저는 오랜만에 보는 딸이 반가웠지만 딸들한테는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딸도 항상 저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곤 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거니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던 저한테는 딸의 그 말이 이제 어머니는 죽을 때가 다 되셨으니 저랑 마지막으로 어디 좀 가자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간단한 짐만 자주 쓰는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 사준 목걸이를 하고 아들이 사준 반지를 하고 아들이 사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얼굴을 하얗게 해주는 화장품도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다 늙어 빠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딸을 따라서 딸이 몰고 온 차에 탔습니다. 오랜만에 차에 타서 그런지 잠이 왔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기분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도 가족이라서 그런지 딸이 운전해주는 차에 타니까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잠이 든 제가 눈을 떴을 때 차는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은 담양이었는데 서울에서 담양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길 왜 온 거냐?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저한테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너희가 왜? 저는 어리둥절해져서 아들과 며느리, 첫째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은 집이에요. 정훈 씨도 이제 은퇴하면 어머니랑 저랑 여기서 셋이서 같이 살려고 저희가 마련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앞에는 텃밭으로 쓸 수 있게 넓은 정원이 있었고 집도 아주 깨끗하고 넓고 예뻤습니다. 그제서야 왜 며느리가 파상풍이 걸리고 여기저기 다쳤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랑 같이 살 집의 인테리어를 직접 인부들과 함께 시공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못에 찔려서 파상풍에 걸리고 가구들을 이리저리 배치하다가 팔다리가 다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그리고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고 첫째 딸도 엄마는 아무튼 아들만 좋아한다니까 하고 툴툴댔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30년 동안 저를 버렸던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